지금 뭐 유튜브 채널 JD 부자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음 카페도 JD 부자연구소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동산도 한 10년 이상 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한 2016년까지 집중적으로 이제 전업 투자를 하다가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주식, 해외 주식이나 이제 세계 1등 주식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증시부터 좀 질문을 드리면 네. 한 1월까지는 흐름이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이 3월 FOMC 발표를 앞두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증시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1월 달 들어오면서 뭐 원래는 이제 상저하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 1월 달에 증시가 많이 오르면서 상고 하고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가 FOMC에서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이제 그 빅 스텝을 하다가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바꿨죠. 그러면서 이제 50bp를 올리다가 25bp를 바꾸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증시가 이제 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나온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PC 지표서부터 뭐 그 여러 가지 PPI, 뭐 PC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면서 쉽게 베이비 스텝으로 간 게 아니냐. 그리고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다시 나오면서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안 하고 우리는 이제 더 높게 더 길게 갈 용의가 있다 이러면서 갑자기 또다시 이제 빅스텝 그러니까 50bp를 올리는 0.5%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증시가 이제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한국 증시도 굉장히 안 좋았고 미국 증시도 안 좋았었는데 지난 주말에 지난 한 목요일서부터 좀 흐름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이제 뭐 주말 같은 때 보면 뭐 제일 중요한 게 뭐 고용 지표는 좀 이제 좀 혼재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용은 약간 높긴 했으나 평균 임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용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증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어떤 식이었었냐면 SVB라고 해서 실리콘밸리 뱅크 그러니까 네. 실리콘밸리 은행이 갑자기 파산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말에 사람들이 그 뭐 FOMC도 그러니까 그 연준도 모이고 이제 구제금융이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갑자기 올랐습니다. 그래서 4% 가까이 가던 10년물 채권 금리가 한 3.6%까지 떨어지면서 미국채 채권이 하루에 이제 3.6% 정도가 올랐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간 거죠, 갑자기. 예.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떨어졌었고, 예. 그리고 특히나 좀 실리콘밸리에 있는 퍼가 좀 이제 높은 벤처기업들, 예. 벤처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행들도 뭐 모건 스탠리, JP 모건 이런 쪽도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이 월요일 아침이죠. 예. 월요일 아침인데 아직 뭐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한 6% 정도 오르고 다시 한 1% 넘게 오르면서 한 7% 이상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 1.8% 정도가 오르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 일이 좀 잘 풀린 게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이런 그 SVB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가는 이제 뭐 중소에 있는 은행들도 파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파산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 빅스텝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증시에는 호재다 이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죠. 예. 10년물 금리 자체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고 주식도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선물이 한 1.8% 오르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한 11시 한 반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제 증시가 오르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면 뭐 요즘이 이제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래서 FOMC 이제 다음 주나 있을 텐데 그때는 거의 25bp로 가는 게 아니냐. 무조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게 아마도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럼 금리가 만약에 베이비 스텝이 되고 또 앞으로도 더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하면 증시는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산하는 게 뭐 별거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크게 분석된 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긴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파산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이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예, 일시적으로는 이게 해결된 것 같아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당시에도 3월 달인가 그때 이제 베어스탠스 파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산을 JP 모건이 인수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이제 10월 달에 그러니까 9월 달에 리먼 브로더스가 이제 파산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크게 됐는데 지금은 뭐 그때 상황보다는 훨씬 낫다. 뭐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좀 중론인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주식이 알려주겠죠. 예, 증시가 이제 떨어지면서. 그래서 예, 증시를 좀 따라가면서 투자하는 게 반응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더 큰 게 뭐 파산을 하거나 그런 게 나타나면 당연히 증시는 하락하는 거고. 네. 하지만 일단락하고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면은 금리도 더 이상 오르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증시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한국의 상황을 좀 연결시켜서 그 한국은 보니까 환율이 다시 1,300원을 넘고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1년째 적자를 지속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물론 SBB가 이게 또 파산하기도 했는데 한국 경제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연준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면서 베이비 스텝으로 갔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말로써 피벗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50bp를 간다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뭐 그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좀 패착을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이자율을 동결을 하면서 그 한국의 이제 원화가 이제 제일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거의 뭐 그 러시아 루블이라든가 뭐 몇몇 통화를 빼놓고는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된 게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외화를 뽑아내기 이제 제일 쉬운 나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역 수지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금리 동결을 먼저 했고, 그리고 연준에서는 빅스텝을 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갔었는데 오늘 또 다시 환율은 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구조적으로는 어느 정도 1,300원대 정도에서 좀 계속 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무역수지 적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반도체 경기가 사이클이 쉽게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서 한번 시작이 되면 한 3년 정도 가는데 뭐 지금 보면은 이제 글로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중국 공장도 돌리고 뭐 이래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뭐 칩스 법안이라든가 미국의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중국 공장까지도 이제 폐쇄해야 되는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수출이나 이런 것들도 좀 힘들고 그래서 무역 수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의 원화 환율이 또 안 좋아질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식 투자 관점에서 좀 주식을 사도 좋은 시기는 좋다고 보시나요? 주식은 저는 이제 그 뭐 매뉴얼대로 투자를 하니까 예. 뭐 매뉴얼에 맞게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하면 괜찮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뭐 매뉴얼을 잘 모르시면 아무래도 좀 나아질 때 투자를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매뉴얼대로 투자를 한다면 뭐 애플 80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달러 20이니까 그렇게 비율을 처음 들어간다면 그렇게 비율을 정해서 들어가는 게 좋다. 애플 80 달러 20이요? 네. 달러는 현금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시군요. 그럼 지금 애플 80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시구나. 그럼 주식에 상당 부분 들어가 계시네요. 요즘에 보면은 뭐 한 현금 비중 50%까지 늘려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뭐 기준이 이제 따로 있는 거죠. 그 사람들 기준과 저의 기준은. 그러니까 저의 기준은 리밸런싱인데 지금은 이제 애플이 155.33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는 이제 애플 100%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한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 정도 떨어졌다 다시 이제 2.5%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아서 20%는 현금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위로 2.5%가 올라가면 매수를 하세요? 아니요. 이제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파는 게 이제 리밸런싱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리밸런싱은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고 이제 다시 5%가 올라가면 그때 다시 sab니다. 5%가 올라가면 그때 사시는군요. 네. 그러면은 소장님께서는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시지만 세계 1등 주식을 사야 된다고. 네, 그럼 애플만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는 애플만 사고 있고요. 와.
그리고 이제 해지 같은 것들은 하고 있죠. 예, 만약에 이제 달러로 해지를 했다. 그러면은 달러 같은 경우는 현재는 좋은 수단이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환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그 미국 국채를 산다거나, 예, 아니면 이제 쇼패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게 크게 막 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금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멤버십에서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네. 그 애플이 세계 1등인데 왜 애플 세계 1등 주식을 사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 좀 이렇게 분산해서 안 사시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차피 그 모든 이제 펀드나 이런 것들의 이제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뭐 아무리 헤지 펀드나 이런 사람들도 지수를 이기기가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이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수를 따라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지수 투자는 이 평균 최근 10년간으로 따지면 이제 S&P 500 같은 경우가 한 10% 정도가 좀 넘고요. 그리고 한 평균 한 40년에서 50년 정도로 따져보면 한 7%에서 8%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세계 1등 주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 2012년 이후로 평균 수익률이 25% 정도가 돼요. 네. 예. 근데 이제 애플이라는 게 꼭 아니고요. 세계 1등 주식은 그러니까 평균 한 25% 정도의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5%의 수익은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한 10배 정도가 오르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20년 정도, 그러니까 10년이 다시 지나면 그때는 이제 10배, 다시 10배가 되기 때문에 10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을 투자했을 때 20년 후에는 이제 100억이 되는 거죠. 근데 1등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S&P 500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S&P 500도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S&P 500에 들어갔다고 해가 주가가 막 오르거나 아니면 S&P 500에서 빠졌다고 해서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지수 조정이거든요. 종목을 조정을 하는데 그 세계 1등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이 2012년서부터 1등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엑손모빌이었죠. 예. 그리고 중간에도 보면 뭐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가끔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주식이 세계 1등을 하는 거고 그 1등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수 추종을 하는 건데 지수인 S&P 500보다는 애플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애플로 따라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 애플이 1등이 된 거예요. 2012년에 시가총액 1등을 한 건가요? 그렇죠. 예. 2012년. 그럼 그 이후로 1등을 한 상태에서 25%씩 매년 성장을 한 그렇죠. 거예요? 예. 와, 그렇구나. 네, 작년까지 해서 25%씩. 예.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보실 때 그 예. 평균은 그렇지만 이렇게 예.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완만해지거나 그러진 않나요? 뭐 오히려 이제 작년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29% 정도 이제 마이너스가 났는데 네. 오를 때는 오히려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예, 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 거의 89%인가 올랐었고 예. 애플도 꽤 많이 오릅니다. 테슬라만 많이 오르시는 줄 아는데 네. 예, 애플도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그렇지. 주식 네. 투자하라고 할 때 네. 성숙 산업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네. 성장 산업에 투자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뭔가 시가총액 1위고 이러면 네. 약간 성숙 산업 느낌이 나가지고 네. 그 예를 들면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네. 보면은 옛날만큼 폭발력 있게 성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근데 뭐 애플 같은 경우나 세계 1등 하는 주식들은 좀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세계 1위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시대의 가장 핫한 트렌드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챗 GPT 나오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시가총액 2등인데 아직 애플을 이제 못 이기고는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긴다라고 하면 챗 GPT가 뭐 세계를 장악하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성장 산업을 타고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구글이 검색 시장으로 1등인데 지금 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없잖아요. 예, 존재감이 없었는데 챗 GPT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활성 사용자가 1억 명 넘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기존에 있는 오피스 구독 모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윈도우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엑스박스라든가 이런 모델에다가 챗 GPT가 이제 검색 시장에 광고 시장까지 접수를 하게 되면 구글의 시가총액은 쪼그라들면서 지금 애플하고 한 20% 정도 시가총액 차이가 나거든요. 네. 예,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긴다 그러면 뭐 매년 20% 이상의 성장률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때부터 예. 갈 수 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최근에 있는 이 테크 종목들은 그 성격이 워렌 버핏도 애플에 투자하긴 했지만 그 애플에 투자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종목.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싫어하냐면 계속해서 만약에 어떤 이제 산업을 할 때 성숙 산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삼성전자처럼 그리고 그거를 그 설비를 만들면서 설비를 하면서 이익금을 거기다 쏟아붓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올 것 같으면 다시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또 다시 공장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연구 개발비를 또 쏟아붓는. 그러면서 이익은 굉장히 적어지는 이런 건데 그 애플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하지만 그런 그 설비 투자해서 이제 감가상각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폭스콘을 통해 가지고 아웃소싱을 하고 애플은 주로 요즘에는 이제 서비스 매출 위주로 해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지금까지 애플 매도 의견이었다가 애널리스트가 바뀌면서 애플 매도에서 이제 매수 쪽으로 이제 바꿨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서비스 산업이 이제 많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애플 생태계 한번 들어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쓰는 게 뭐 광고 매출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애플 생태계에서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거기서 돈을 많이 쓰는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윈도우를 예전에 CD로 해서 팔았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다운로드 형태로 가면서 거의 한번 만들어 놓은 걸 이제 무한대로 쓰면서 가잖아요. 예. 그게 이제 서비스 산업이 아닌가. iOS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아직도 성장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 네. 그리고 뭐 AR, VR 뭐 이런 것들도 애플이 하고 있고 전기차 같은 것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잘 되면 또 이제 그렇게 그 뭐 25% 이상의 성장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1위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1위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시장이 정해주는 겁니다. 예. 시장이 정해주니까 그때 갈아타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소장님이 보실 때는 세계 1위가 되고 나서도 연평균 한 20에서 25%는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약간 그런 의문도 들긴 하는데 2012년 이럴 때가 저금리 기조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만의 좀 특수한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세계 1위 그런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정말로 그렇게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까, 주가 상승률을 보일까 그런 거는 어떤 생각? 그건 이제 어느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죠. 예. 고금리 상황으로 가면 이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뭐 혁신을 이루면 25%가 아니라 이제 100%도 오를 수 있는 거죠. 예. 와, 그러니까 세계 1위로 딱 찍히고 검증된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렇죠. 예. 삼성전자는 안 되는 거예요. 국내 1위는. 그렇죠. 예. 삼성전자는 그냥 그 만약에 한국에 있으니까 삼성전자고 네. 미국에 있는 사람은 마이크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마이크론의 인텔. 그리고 그렇죠. 마이크론의 인텔을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국에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렇게 세계 1위에 막 투자하고 하나만 투자하고 이러면 불안하진 않으세요? 불안하지 않죠. 예. 이게 떨어지면 또 팔고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나 이제 말뚝박기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2.5% 떨어졌을 땐 팔고 10%씩 팔고 5% 올라갈 때 사고. 그러니까 세계 1등에 투자하면 좋은 게 그 망할 염려가 없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를 만약에 그렇게 떨어질 때 팔면서 갖고 있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면 이제 매수를 하면 이게 떨어질 때 그런 식으로 50% 뭐 70%까지 떨어져서 매수를 해서 샀다라고 하면 이제 좋아지는 점이 뭐냐면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격은 어차피 거기서 많이 까지는 거고 결국 주가가 올라갔을 때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을 모아갈 수 있는 게 좋은 거고 결국은 이게 우상향한다는 게 있으면 올라갔을 때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주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냐면 떨어질 때 얘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네. 근데 1등은 떨어질 때 떨어지는데 2등하고 만약에 순위 체이지가 안 됐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같이 망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 뭐 2000년 그 닷컴 버블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같이 망하고 있는 거고. 근데 중간에 세계의 1등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갈아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주식을 모아갈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은 한 10년 내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잘못 택해가지고 주식만 모아가는데 계속해서 이제 자산을 쪼그라드는 그런 형태의 이제 실수는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소장님 그러면 국내 주식 중에서 2차 전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막 애플을 모아갈 때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진짜 지금 어떤 종목들은 200% 이상 막 이렇게 오른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뭐 별다른 생각은 안 드세요? 네, 뭐 그쪽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고요. 예. 어차피 뭐 인베스팅닷컴에서도 급등주 찾는 것들은 있어요. 예. 거기서도 뭐 많이 오르는 거는 이제 트렌드가 핫하면 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요즘에는 그 2차 전지가 뭐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예.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뭐 요즘에는 좀 리튬 가격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많이 오르는 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은 좀 있긴 한데 뭐 아마도 이제 시장은 뭐 합리적으로 움직이니까 뭐 알아서 움직이겠죠. 막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예. 이 시가총액 1위 기업 주식을 모으는 거 보다는 나쁘다. 예. 뭐 나쁘다기보다는 뭐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 나름의 이제 투자 철학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저만의 투자 철학이 있으니까 예.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급등주처럼 보신 거네요. 미국 뭐, 주식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서 뭐 그런 그 알보말이라든가 이런 주식들이 이제 2차 전지 네. 주식인데 뭐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이제 그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떨어질 때 확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400불 하다가 이제 100불 근처까지 떨어졌는데 아무리 이제 테슬라를 믿고 있는다 하더라도 100불 정도까지 75% 정도 빠지거나 뭐 로블록스처럼 90%가 이제 빠졌다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게 빠지거나 그러면 거기에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예. 그 소장님께서는 한 몇 퍼센트 정도까지가 예. 안 힘드세요? 밑으로. 그러니까 떨어질 때 계속 파니까요. 팔고서 맞아요. 지금 2.5 지금은 리밸런싱 구간이라 2.5% 떨어질 때마다 파는데 그 25% 떨어지면 현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떨어진다? 그럼 현찰만 들고 있다가 이제 두 단계 이제 5%가 오르면 그때 이제 몰빵을 치니까 그러면 주식수를 그때 확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떨어져도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25%까지 갔다가 5% 오르면 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리밸런싱일 때는. 그럼 거기서부터 만약에 또 빠진다고 하면 또 리밸런싱 시작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아마 이제 테슬라나 이런 주식들도 좀 구간을 2.5%가 아니라 그런 주식들은 한 5% 정도 구간을 정해야 돼요. 더 떨어지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랬다면 한 6만 불이었다가 그때 비트코인 최고 정점이 6만 불이었는데 그때 아마도 제가 이제 그때 계산을 했었는데 카페 계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만 불 떨어질 때까지 계속 빠져요. 예. 그러니까 그때 6만 불이었다가 3만 불일 때까지 빠졌구나. 그러니까 50%일 때까지 계속 빠지다가 4만 불까지 V자 반등 그러니까 10% 정도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때 샀으면 한 50% 정도는 버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존버한 사람들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빠졌잖아요. 2만 불 때까지. 그럼 2만 불 떨어질 때까지 5% 떨어질 때까지 계속 파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2만 2천 불 이때 사면 그 사람들보다 존버한 사람들보다 또 다시 50%또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 수가. 그러면서 이제 주식 수를 이제 늘려 나가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쭉 이제 중간에 뭐 5% 떨어졌다 10% 올라갔다가 15%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다 이런 적이 없고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쭉 빠집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도 그렇게 뭐 400불이었다가 200불 때까지 그냥 뭐 급전직하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재매수를 못 하면서 계속 팔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나는 50% 그러니까 200불 근처에서는 전부 털고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뭐 109불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때 다시 재매수 시점이 163불인가 그럴 거야 아마 최고점으로 따져서 그렇게 5%씩 하면 그 163불에 샀다. 그러면 남들보다도 거의 한 50% 이상의 주식 수가 늘어나죠. 210불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뭐 그때 이제 그 210불에 다시 떨어졌으니까 이제 지금 뭐 170불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파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10%가 올라가면 그때 몰빵을 치면 주식수 자체는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망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망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떨어지지 않거나. 근데 우상향 하는 거는 지수나 아니면 세계 1등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에서요. 하락하는 과정에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순위가 바뀌면 이제 50대 50으로 갈아탑니다. 50대 50으로 갈아타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시가총액이 10% 이상 벌어지면 그때는 다시 1등으로 갈아타요. 테슬라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시고 계속해서 망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라는 거는 조금 다르지만 나는 테슬라가 앞으로 더 성장할 거다. 그러면 테슬라 주식을 갖고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되는 거군요. 존버를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은 방법이죠. 그래서 제 동생이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데 그 언제 투자를 했었냐면 한
300만 원일 때 투자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투자를 한 거죠. 지금도 싸게. 현재도 뭐 한 2천만 원이 그렇죠. 넘어가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후에 이제 한 6만 이제 1,000불이니까 거의 한 7, 8천만 원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걔가 이제 한 4만 불인가 일때 이제 만났어요. 예, 동생이 이제 그 지방에서 자주 못 만나는데 동생 보고 그랬습니다. 네가 이거를 그냥 들고만 있으면 비트코인을 한 개를 샀으면 한 개밖에 없는 거다. 근데 만약에 이게 6만 불일 때 그렇게 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았으면 그리고선 다시 이제 두 구간이 올라왔을 때 샀으면 비트코인 수가 2개나 3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비트코인이 뭐 10억이 되거나 20억이 되거나 해서 한 개당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거는 오히려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가지고 부자가 되는 방법이 더 낫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야, 이 개수를 늘릴 수 있는 리밸런싱 방법이군요. 네. 네. 그러면은 좀 국내 주식으로 좀 다시 한번 좀 여쭤보면은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 네. 반도체 재고 문제와 최근 미국 반도체법 독소 조항으로 걱정이 큰데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이 사이클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 주식은 뭐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들어가는 건 전부 사이클 주식이에요. 그래서 사이클 주식은 이제 저점에 샀다가 이제 고점에 팔아야 되는 건데, 그게 사이클 기간이 뭐 3년도 되고 5년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떨어졌다가 뭐 3년 동안 이제 회복을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근데 제 나름대로 이제 저점을 잡는 거를 따지자면 공장 증설을 할 때 저점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공장 증설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워렌 버핏이 싫어하는 주식이 뭐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이제 이익이 나면 계속해서 이익금을 R&D 비용과 그다음에 설비 투자로 이제 썼다가 이익이 좀 날 것 같으면 다시 치킨 게임에 들어가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주식이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아주 대표적인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기술 차이가 중국이랑 별로 없어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이제 계속 이익금을 거기다 태우는 시기인데. 그래서 공장 지을 때 그렇게 그 저점을 잡는 이유가 일단 그때가 이제 고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짓기 시작할 때 공장을 그때 뭐 2021년도 그 12월, 그러니까 12월이 이제 고점인가 그랬으니까 2021년 12월 정도가 공장을 이제 막 짓기 시작했을 때요. 그러면은 그 이제 투자자들은 한 2년 후나 3년 후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2년 후나 3년 후에 이익률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때서부터 매도를 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 정도가 만약에 이제 9만 얼마를 쳐서 이제 고점을 쳤다면 앞으로 이제 3년 후나 4년 후에는 뭐 오히려 이제 지금 뭐 바닥은 한 5만 불 5만 원 갔다가 이제 6만 원 좀 넘었다 다시 이제 5만 전자로 좀 떨어지긴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가 이제 바닥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2, 3년 정도가 지나는 고점대 2, 3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식이 오지 않을까. 사이클 주식들은 다 그렇고요. 오히려 사이클. 지금 뭐 반도체 칩스 법안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을 좀 도와주는 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장비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아니면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장비를 쓰지 않으면 어차피 그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막는 법안이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하고 디커플링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미국하고 수출 수입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무역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미국은 모든 걸 다 막는 게 아니라 중국의 아주 저가 상품들, 쓰레기통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빗자루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건 막질 않아요. 근데 이제 첨단 산업을 만들어서 미국을 이제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만 막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막다 보면 1985년도에 일본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올라왔을 때 이제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10년간 이제 연구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물량이라든가 이거를 이제 미국이 조절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한국한테 밀리면서 결국은 한국이 주도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굉장히 그런 그 경쟁자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배경이었었는데 미국이 이렇게 막아주면서 한국의 이제 반도체가 다시 그 힘을 내고 이제 갈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뭐 한국의 반도체는 이제 다시 갈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투자하실 때도
리밸런싱 하시면 됩니다. 이거 미국 반도체법 독소조항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 독소 조약 자체가 그 어차피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이제 반도체를 못 만드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뭐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거기서 이제 더 좋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를 그 미국에서 이제 감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뭐 중국에 이제 반도체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슈퍼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군사 위성이라든가 아니면 미사일 같은 데 전부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말려서 하게 되는 게 뭐 미국이 이제 도와준다고 해서 미국 기업이 이제 커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텔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한번 반도체에서 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대로 그 대응을 못 하고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이런 걸로 봐서는 뭐 한국에 있는 반도체가 미국이나 이런데 이제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가장 큰 경쟁자가 이제 중국이라고 보는데 중국을 미국이 이렇게 막아주고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수도 있다. 어차피 수출을 못 합니다. 어차피 반도체 수요는 있는 거고 중국이. 그럼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공장이 없이 수입만 하는 것들은 이제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럼 2차 전지 좀 여쭙고 싶은데 2차 전지를 좀 좋게 보시는 분은 요즘 이제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 전지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뭐 2차 전지도 잘 모르고요. 근데 요즘에 뭐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뭐 수익성이 좋아서 2차 전지가 더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뭐 저는 이제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투자를 좀 했었는데 강봉이나 아니면 뭐 그 알보말이라든가 아니면 이 리튬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그 비아디라든가 이런 쪽에도 투자를 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산업 트렌드라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마도 시장이 판단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차 전지 삼성전자 뭐 좋지만 그 시가총액 1위를 계속 수량을 늘려가는 리밸런싱 방법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지금 한 1억 원 정도 있다면 추가 자금으로 있다면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어요? 그 1억 원이 있다면 그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부자의 기준이 뭔가를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억 원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우리가 부자가 돼서 결국은 그 돈을 잘 쓰고 하는 게 목표일 텐데 그러니까 부자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부자가 돼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목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부자는 이제 수단이고 돈도 마찬가지로 수단입니다. 그래서 수단을 모으는데 지속적으로 힘을 쓰면 결국은 돈을 모으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 자체를 너무 높게 잡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내가 이제 모을 수 있는 한도가 한 10억 정도인데 이거를 이제 100억이라든가 1000억이라든가 이렇게 모아버리면 인생은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모으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 늙은 이제 본인과 마주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현금성 자산이 10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이제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말고요. 그래서 뭐 주식이라든가 현금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쪽이 10억 원 정도면 이제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22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금성 자산 10억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0.82% 그래서 한 4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부자다 보는데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됐을 때 뭘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쉽게 예를 들어 이제 드리면 그 현재 SK텔레콤이 이제 주식이 있잖아요. 주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배당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 배당이 7.02% 정도가 됩니다. 와. 그러면 10억이 있다면 1년에 얼마가 나오냐면 한 7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4인 가족이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주가 상승률이 한 13%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밸런스가 그러니까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는 하긴 하지만 원금이 보장이 되면서 배당으로서만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 주가도 13%씩 오르고 배당은 따로 13%씩이 아니라고요. 최근
아. 5년간 아. 13% 정도가 올랐다. 전체가 13%? 전체가. 좀 전체가 낮긴 하네요. 그러니까. 낮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한 10억 정도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낫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등주에다 투자를 하면 1년에 25%씩 네. 크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10억이 있다라고 쳤을 때는 2억 5천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내가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20%. 한 6천만 원 이 정도 쓰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그러니까 한 6, 7% 정도를 쓴다 하더라도 25%에서 성장은 이제 만약에 내가 10억이 있다라고 했을 때 10년 후에는 하나도 안 쓰고 계속해서 재투자를 했을 때는 그게 뭐 100억이 되겠지만 근데 만약에 25%가 아니라 한 7% 정도를 이제 빼서 쓴다라고 친다면 그러면 한 20%나 아니면 18% 정도로 성장을 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100억은 안 되겠지만 한 70억이나 80억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SK텔레콤에 뭐 그렇게 배당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보다 13% 크는 것보다는 오히려 애플에다 이게 세계 1등주에다 투자를 하고 매뉴얼대로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부자가 되는 기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1등에다 투자를 하는 게 그리고 그거는 항상 내가 이제 돈을 벌었을 때 그걸 갖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써야 되는 거지 내가 이제 굉장히 힘든 와중에 계속해서 이제 뭐 주식을 이제 특히나 이제 국내 주식 이제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보면 아침 9시에 시작해서 3시 반까지 계속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갖고 있는 주식들 분석해야 되고 내일 사고 팔 주식들 또 분석하면서 또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아는 사람 중에 이제 100억대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20년 정도를 그렇게 해서 100억대를 모았대요. 모았는데 그렇게 모으고 나서 이 사람의 욕심은 뭐냐면 1000억대 부자가 되고 싶더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서부터 이제 1000억대 부자를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밥을 사주면서. 근데 그 1000억대 부자들이 이제 다 만나서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이렇게 내가 1000억대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즐겨라.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뭐 한 나이가 이제 한 뭐 60, 70 이렇게 돼서 100억대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또 다시 또 1000억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자식 좋은 일만 시킨다 이거죠. 자기는 그때 이제 놀지도 못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은 또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시간만 보내고 결국은 인생에 이제 한계가 있는데 그 시간을 계속해서 돈을 벌다가 이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이라도 벌면 다행인데 돈도 못 벌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버리면 그것처럼 좀 허무한 인생이 없죠. 그래서 빨리 1억을 모으는 게 제일 좋고요. 1억을 모아서 바로 이제 그 1등주에다 투자를 하면서 뭐 자기 일 열심히 하면 10년 후에는 그 10억대 부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좀 늘고 체결 가격이 상승하면서 바닥은 나왔다 지금 사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저는 뭐 일단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저는 뭐 그 현재는 사고 싶지 않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부동산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뭐 현재는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뭐 마음 급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뭐 부동산이 그러니까 나중에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보면 주식은 그렇게 현금성 자산이 있기 때문에 뭐 배당을 받건 아니면은 뭐 내가 이제 생활비가 필요하면 뭐 1000만 원이건 5천만 원이건 뭐 이렇게 500만 원이건 팔아서 쓸 수가 있는 그렇죠. 게 되는데 부동산은 뭐가 힘드냐면 이렇게 뭐 고점에 샀을 때 떨어졌을 때 최근에 이제 뭐 전세가 뭐 10억이 떨어졌다 뭐 이런 식이 되면 일반인들은 거의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갭 투자를 해가지고 산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역전세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KB 시세가 떨어지면 이제 그런 그 원금 상환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내가 태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돈이 모자라요.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좋게 보는 부동산이 이제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은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부동산은 첫 번째로 일단은 사람이 상속을 할 거냐
라고 봤을 때 뭐 내가 만약에 이제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식이 상속을 안 받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을 해준다. 그러면 빚이 많고 그러면 뭐 지금 같은 경우 힘들겠지만 뭐 빚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걸 팔아서라도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아마도 상속을 해주겠죠. 그리고 상속을 받으려고도 할 테고. 그리고 그게 이제 현금성이 되게 쉬워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송파라든가 아니면 강남이라든가 이런 쪽도 던지면 이제 팔리니까. 근데 다른 데는 이제 떨어지면 일단은 아무리 싸게 던진다 하더라도 팔리질 않으니까 현금성 자산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이렇게 가면서 부자 나라가 되긴 하는데 그럴 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남 같은 경우가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있는 부동산을 살려고는 하는데 그런데 입지 자체는 굉장히 좁으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다시 이제 경기가 회복됐을 때는 이제 부동산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사야 할 이유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현재는 이제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해요. 뭐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바닥을 쳤다라는 이제 증거들이 나타나면 그때 사야 된다 이러는데 저는 뭐 그렇게 투자는 하지 않고요.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친다면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인가라고 보고 투자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모든 지금 현재는 강남 3구하고 용산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여가지고 아직 거래 이제 해제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제 해제가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제 해제가 다 돼야 됩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조건은 그렇게 되면 이제 DTI라든가 이런 대출 규제가 풀릴 테고요. 그리고 뭐 법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출을 90%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일반 대출 자체가 뭐 최소한 한 70% 정도 나오는 상황. 예. 그런데 이제 경매로 하게 되면 예,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경매로 살 수 있느냐 이걸 보는데요. 예를 들어 20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10억까지 떨어졌다고 치자고요. 예.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LTV 이런 그 대출 규제가 풀린다면 경매에서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라 경매에서는 지방은행에서 9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9억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9억까지 대출이 나오면 1억 정도가 이제 비죠. 예. 거기다 이제 1.1% 정도의 이제 취득세가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로는 한 1억 정도가 빈다고 쳤을 때 그거를 월세 보증금으로 메꿀 수 있는데 강남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1억을 집어넣었을 때 아니면 1억 5천 정도를 월세를 집어넣었을 때 월세 보증금을 집어넣었을 때 들어가는 돈은 거의 없다는 거죠. 예, 한마디로 갭 투자입니다. 예, 갭 투자인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전세 갭 투자보다는 월세 갭 투자가 돼야지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건 뭐가 늘어나건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따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버틸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돈이 거의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현재는 그러니까 이자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자보다는 월세가 좀 쌀 거예요 아마. 예.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메꾸면서 가는 거죠. 예. 버티면서.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20억짜리가 10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을 벌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억을 벌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뭐 향후 이제 부동산 경기가 풀리면 다시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예. 네. 전세가가 올라가면 20억짜리는 전세가 이제 지금 한 50% 10억 이상이 되죠. 그러면 이제 원금을 회수하고 대출을 갚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남은 돈이 있으면 또 그 돈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제일 쉬운 방법은 그거예요. 예, 전세가가 올라가가지고 그 돈으로 애플 주식에 투자를 하는 그 방식이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1가구 1주택으로 지켜서 1가구 1주택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비과세 예. 때문에요. 아, 그게 좋은 거예요. 예. 아니면 왜냐하면 늘려가는 거. 이게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진보 정권일 때 이제 아파트가 많이 올라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그랬을 때 1가구 2주택자는 75% 그 양도세를 때리고 1가구 3주택자는 82.5%를 때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거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다주택자는 못 팔거든요. 그러니까 살려면 차라리 이런 어려운 때 1가구 1주택을 만들어 놓고 1가구 1주택으로 그렇게 아주 강남의 요지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가 올랐을 때 그 남들 아무도 못 팔 때 나 혼자서 파는 2021년이 꼭지다 했을 때 그때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팔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또
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똑같이 1가구 1주택으로만 사고 팔고 하는 게 가장 이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아, 네. 그러면은 요즘에 또 보면은 막 미분양 수치가 75,000채라고 하고 네. 뭐 저희가 2012년인가 서브프라임 그때는 한 16만 채 막 이렇게 네.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 한 매수 시점은 네. 좀 그렇게 미분양이 좀 더 늘어나고 한 뭐 몇 년 더 이렇게 기다려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뜬구름 잡는 그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뭐 거래량이 늘어난다. 요즘 거래량 늘어나고 있어요. 거래량이 늘어난다. 뭐 미분양 수치가 뭐 16만 채다. 그거는 이제 과거하고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투자하는 시점 자체는 그렇게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대출 규제가 풀려야 되고 대출 규제가 풀린 걸 해서 내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면 그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현재도 뭐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완판이 돼가지고 뭐 20억이었는데 뭐 15억까지 떨어졌다가 18억이 됐다. 그럼 뭐 의미가 없는 거죠.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은 현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이제 얼마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거고 아직 뭐 거시적인 환경 자체는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뭐 갑자기 또 뭐 이런 오늘은 좀 상황이 좋긴 하지만 SV 뱅크처럼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또 그런 뒤통수 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주식보다 부동산이 불황이 훨씬 오래 갑니다. 그래서 2008년도 같은 경우도 2009년도 3월 달이 주식이 제일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바닥이 2012년에서 13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건 2016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8년 정도가 걸렸죠. 그러니까 주식은 상대적으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한국은 아마도 이제 전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 그렇게 반토막이 나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매수세가 이제 위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역전세난이 나기 시작하고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뭐 전세도 이제 반토막이 나고 그러면서 투자 환경도 이제 쪼그라드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규제를 풀었을 때 2012년 13년에 뭐 16만 채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뭐 양도소득세 완화 그러니까 뭐 면제까지도 해가면서 이제 국가에서는 그랬으니까 뭐 그때까지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입니다. 네. 막 부동산 PF 부실 막 터지고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지금보다 이제 훨씬 더 커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PF 부실 같은 게 그러니까 한번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회사채가 좀 팔리고 그렇다고는 하는데 뭐 지금 미국의 그런 SVB처럼 그렇게 갑자기 이제 돌발 악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급냉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아마도 이제 금리는 더 오를 테고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의 그 심리나 아니면 매수세는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될 테니까 미리 이제 선점하러 들어갔다가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한 이자 정도만 내면서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굉장히 많은 돈이나 갑자기 원금 상환을 하면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데 뭐 현재는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때가 아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축에서는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너무 커서 이제 부동산은 앞으로 투자재로서 끝이다. 심지어 일본형 장기 침체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양극화가 되겠죠. 그래서 양극화. 이제 지방에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이제 주택들은 굉장히 안 좋을 테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2016년에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미래라는 책을 쓰면서 그 2호선 역세권을 사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후로는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서울에 있는 부동산들이 뭐 지금 다시 이제 뭐 그 부동산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부동산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 가격 떨어지면 그런 얘기 나오고요. 가격 올라가면 또 이제 불패 얘기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강남에 있는 부동산은 뭐 첫 번째 뭐 상속이라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이제 3만 불 넘어서 4만 불, 5만 불 갈 수도 있고 인구가 줄면 또 이제 6만 불 갈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반토막 난 상황에서 현재만 지켜도 6만 불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는 이 강남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남들과 비교나 이런 욕망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과시하는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는 뭐 명품 소비가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예, 중국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명품을 사는 거나 아니면 과시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그 강남에 들어가고 싶다는 욕망 그런 것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남은 오히려 이제 내가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아니면 이제 서울에 있는 부동산들은 뭐 그렇게 앞으로도 우리는 또 거주는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는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샀다가 그리고 좀 많이 오르면 팔았다가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정도를 지키면서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제 성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으로 넘어가지 말고 네. 비과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더 낫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참 그게 어떤 분들은 또 다주택 해야 된다고 하고 부자가 되려면 다주택 하는 게 이제 그지죠. 집그지들. 네. 한 100채 갖고 있으면요. 일상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전화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7시 정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화기 꺼놓습니다. 세입자가 계속 전화가 오고 특히나 이제 장마철 그때는 장난 아니죠. 비 새는데 꼭 한 군데는 있어요. 그럼 매일같이 전화 오면 이제 그때 꺼놨다가 다음날 이제 뭐 욕이나 이런 거 한 바가지 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설비업자 불러서 왜냐하면 이제 그때 설비업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수리하고 그러면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애플에다 투자를 하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과세로 유지하면서 주식으로 1등 주식을 모아가는 되게 심플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리고 또 주식에서 그 배당주 이런 거 현금성 그게 되게 중요하니까 흐름이 그런 걸 모아가는 배당주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셀프 배당식으로 1등 그죠. 주식에 투자하면서 팔아가지고 쓰는 그렇게 되게 심플한데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 넘었다. 그럴 때는 뭐 사람들 뭐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투자했다가 뭐 30% 까졌네 이럴 필요가 없어요. S&P 500에다 투자를 하면 이게 뭐가 좋냐?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한 1년에 10.1% 정도가 이제 그 오른다고 했잖아요. 아까 10이라고 치고 그러면 100억이면 1년에 10억 정도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해. 충분한데 그러면 이제 내가 필요한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이다라고 하면 1억 2천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 S&P 500도 배당을 줘요. 1%를 줍니다. 그러면 이 배당 갖고 그러니까 매년 10%를 성장으로 가는 거고 그 복리로 가는 거죠. 그리고 1%는 뭐냐면 1%는 배당으로 내가 생활비를 쓰는 거죠. 배당은 이제 세금 떼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고팔고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리밸런싱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할 거면 내가 이제 그것보다 더 벌어야겠다라고 하면 1등주에 투자하고 이제 샀다 팔았다 하면 또 양도세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배당은 다 세금 떼고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벌었을 때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그게 뭐 한 10억 정도면 충분하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제 벌어서 뭐 살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베트남 같은 데서 유튜브 찍는 사람들 보면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면 24평짜리 아파트에 뭐 방 2개에다가 풀옵션이에요.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침대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 핸드폰 비용이라든가 세끼 다 외식하고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한 달 살이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뭐 베트남 한 달 살이나 아니면 베트남 6개월 살이 하고 옆 나라 건너가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취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뭐 책을 읽거나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돈을 모아가는 것만이 이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절대. 돈을 모아가는 거는 돈을 모아서 부자가 돼서 무엇을 하려는 게 인생의 목적이지. 그 돈을 모으다가 인생이 끝나면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건강 잃고. 그러니까요. 참 저도 아는 부자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젊을 때 돈 벌려고 했는데 노후에는 또 건강을 잃어가지고 예, 그렇죠. 참 그게 괴롭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예,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자유를 느끼냐면 소비를 할 때 자유를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돈이 있다. 그러면 자유가 무한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어떤 것과 같은 가격은 어떤 것과 무한으로 교환할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다. 그럼 온라인으로 명품 소비 안 합니다. 예. 백화점 가서 사지. 백화점이 좀 비싸더라도. 왜냐하면 백화점을 갔을 때 온라인은 내가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이제 돈 없는 사람들 생각이고 돈이 있다. 그러면 백화점을 가가지고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발레파킹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예, 뭐 그걸 이제 사면 이 사람이 이제 그 판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했을 때 아주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사모님, 사장님 하면서 이거를 이제 뭐 팔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팔고 나면 뭐가 없어지냐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예. 일단은 내가 가방을 사왔어요. 아니면 뭘 차를 샀어. 그러면 한두 달은 좋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바로 만약에 백화점에서 내가 가방을 사왔다라고 하면 그때도 약간 기분이 좀 쎄해요. 예. 왜 쎄하냐면 어떤 이제 마음에 드는 거를 굉장히 모아가지고 쌌다. 그러면 이게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항상 이 자본주의에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물건은 나중에 중고로 팔거나 그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항상 우위거든요. 그러면 돈을 갖고 있을 때는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네. 내가 뭘 살까, 어딜 여행을 갈까, 뭘 먹을까 이런 걸 갖고 꿈을 꿀 수가 있는데 일단은 먹거나 아니면 쓰거나 하면 그런 꿈을 못 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신적인 구두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다 인생이 끝나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자유를 얼마든지 상상의 나라를 펴거든요. 2억을 모으면 1억에 대한 상상의 나래, 10억을 모으면 10억에 대한 상상의 나라를 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계속 돈을 모으다가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캐롤의 스크루즈처럼 그렇게 돈만 모으고 진짜 아끼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늙어서 예,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소비의 자유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이기는 거는 예, 그 만드는 그러니까 제작의 자유 그런 걸 느끼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내가 뭐 목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죽 공예를 한다거나 그런 걸 하면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생산을 하는 거지.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선물을 주거나 그러면서 남의 이제 인정을 얻거나 아니면 뭐 그걸 갖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돈 쓸 기회도 좀 적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만들어서 뭐 누굴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거나 그랬을 때 오히려 더 기쁨이 커집니다. 소비의 자유보다는. 근데 이제 자본주의는 소비의 자유를 계속 키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광고를 많이 때리는 거고 신제품이 나오면 계속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팔고 사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소비의 자유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소비에 대했을 때 가장 좋은 점만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정신적인 그 구두쇠 그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돈을 모으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소장님 앞서서 잠깐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저희 노후 준비 확실하게 좀 노후에 대비하고 좀 뭐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소부자가 되는 확실한 방법 한 번만 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매뉴얼대로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그 1등주에 투자를 하면 1년에 25%의 복리로 10년이면 10배, 20년이면 100배가 되니까 만약에 1,000만 원서부터 시작을 지금 한다 하더라도 10년 후에는 다시 1억이 됩니다. 그리고 또 20년이 지나면 이제 10억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돈을 더 안 넣었을 때도. 그러니까 내가 진짜 돈이 없으면 1,000만 원서부터라도 시작을 하면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1등주에다 투자를 하면서 매뉴얼대로 이제 투자를 한다면 20년 후에는 뭐 자신이 적게나마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급등주라든가 이제 사람들이 또 욕망이 커요. 탐욕이 크고 그래서 급등주나 이런 쪽에다 투자를 하고 뭐 많이 벌기도 하지만 많이 깨지기도 하면서 뭐 3배짜리 레버리지 쓰고 뭐 이러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등주의 투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점이 떨어졌을 때는 모아가는 장점이 있고요. 올라갔을 때는 뭐 작년처럼 그렇게 29%씩 떨어질 때는 그 이제 손실을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수를 모으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뭐 2020년처럼 많이 오를 때는 그럴 때는 이제 그때 이제 자산이 불어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25%의 복리로 10년이 되면 이제 부자가 되는 건데
현재 우리가 부자가 못 된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부자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대를 이어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대를 이어서 부자가 돼야지 그거를 한 방에 내가 부자가 되겠다. 예. 뭐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드문 사람들이고 자기 생활하면서 그렇게 부자가 돼서 뭐 자식들한테 결국은 물려주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10년이 20년이 지나서 10억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지나서 10억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지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모은 것들이 뭐 이제 자식들한테 돌아간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청년일 때 굉장히 암울하잖아요. 예. 암울한 게 왜냐하면 내가 어디 취직을 해야 되는데 뭐 학벌도 별로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가진 돈도 없고 알바를 뛰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졌을 때 굉장히 암울하고 그런데 만약에 자식들한테 그런 암울한 청년을 이제 주지 않으려면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재벌 2세가 꿈인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있듯이.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면 부자가 되는 거고 대신에 뭐 자식이나 뭐 이렇게 경제관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살려서 하게 되면 뭐 대를 이어서 잘 사는 그런 집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러면 끝으로 좀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 채널하고 제 카페에 놀러 오시면 유튜브 채널 JD 부자연구소 카페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그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 영상들 보시고 따라하시면 제가 뭐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도 그때 실시간으로 해서 올려드리니까 부자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JD 부자연구소의 김장섭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